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쥐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여러분 또 의도치 않게 오랜만에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long time no see. 지난번에 뭐 저희가 별도로 오디오 업로드는 안 했습니다만 네. 저희의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계신 분이라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녹음실에 왔는데 녹음을 못했죠. 진짜 열심히 왔거든요. 네, 모처럼 시간도 좀 맞춰서 온 것 같은데. 그러게. 그날 심지어 한글날 아니었나? 아, 맞아요. 쉬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님들 모두 쉴 때 우리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네. 녹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녹음 장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엄청나게 씨름을 했지만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아가지고 네. 결국 포기 선언을 하고 네, 휴방하겠다고 051 FM PD님께도 말씀드리고 네,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인스타를 통해서 남아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저떻게 하면 하려면 할 수는 있었어요. 저희가 폰으로 녹음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미 한글날에 우리는 열심히 와서 1시간 동안 컴퓨터랑 씨름하다가 아유 그냥 하기 싫어진겨. 의욕이 싹 사라진 것이에요. 네, 너무 힘들어져 버린겨.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없이 퇴근을 했다. 네. 네, 그게 바로 지난주의 일이었고요. 네. 이번 주는 다행히도 네, 저희가 녹음 장비의 구성을 조금 바꿨어요. 뭐, 네, 051 FM에 있는 기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저장을 제 개인 노트북에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 지금까지는 네,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사고가 덜하려면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2주 지훈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했더라?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요. 아, 맞다.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 이반지아님의 라이브 방송에 소개가 됐어요. 봤습니다. 네. 그 이반지아님이 당분간 이제 쉬신다고 그 휴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앞지가 계속 라방을 하실 줄 알고 노래가 나오면 그때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실 줄 알고 그러니까 자식된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안일하게. 앞지가 늘 살아 계실 줄로만 알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앞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엄마 뜨거라 하고 이제 찾아뵌 거죠. 네. 어떤 연유로 등장하게 되셨죠? 제가 이번에 또 싱글을 하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힙합 R&B 서울 여자를 사랑해선 안 돼라는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래에 대한 이제 소개와 홍보를 부탁드린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를 넘어서 감사하게도 네, 10분 정도를 저의 홍보에 힘을 써주셨어요. 네,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됐는데 네.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님이 좀 어그로를 끄셨더만요. 제가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좀 킹받았던 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이반자 아버지께서 읽어주시긴 하셨지만 님의 이제 요청 그 메시지. 그렇죠.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기막히게 하셨잖아요. 앞지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 돌아가셔? 이러면서 그런 킹받는 포인트를 포함해서 또 이제 야심차게 님의 자켓 사진을 골라달라고 님의 그 또 이제 부치력 넘치는 세 장의 완전 약간 각 잡고 찍은 사진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그 이반지아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다시 보기 하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필히 봐주십시오. 진짜 웃긴 부분이었고. 1시간 45분쯤인가? 2시간 45분쯤이었나? 2시간 40분 좀 뒤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2시간 45분부터 55분까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요 방송 업로드 할 때 그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링크를 걸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네. 아무튼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웃긴 모먼트였다. 네. 너무 진짜 역시 앞지였고 너무 잘 살려주시고 진짜 그 자켓 사진 제가 3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이제 오뎅을 먹고 있는 오뎅을 뜯고 있는 오뎅을 뜯고 있는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소주를 꺾어 마시는 굉장히 날렵한 턱선과 함께 그쵸. 네. 지읒의 아름다운 엽선이 나오는 그런 진짜 화사한 사진이 있거든요. 완전 사기 컷이 있는데 그거랑 세 번째는 약간 이선희 같은 제법 좀 인디 걸 같은 인디맨 같은 약간 그런 옛날 레트로 느낌의 잠자리 안경을 끼고 조금 홍대병 느껴지는 약간 그런 샤이니 같은 네네네. 그런 걸 찍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지적하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이건 약간 이성의 사와야 타협하는 느낌이다. 근데 정확해. 진짜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사진의 방향성이 그랬다는 거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좀 어린 남자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머리 짧은 노래하는 여자애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봐도 이 퀴어적임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치. 왜냐면 이제 멜빵을 내고 수트를 입고 쫙 빼입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니까. 네, 세 번째는 조금 요즘 것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소프트한 느낌의 사진이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때 반응해 주신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첫 번째 사진이 이번 님의 노래 방향성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을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더라? 대면한다 그랬나? 보여준다 그랬나? 아무튼 정면 승부라고 하셨어요. 정면 승부. 정면 승부하는 사진이 첫 번째 사진. 네. 그걸로 채택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 디나이얼 같다. 소주 잔에 약간 얼굴이 가려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뒤로 숨는 느낌이 있다. 비겁하다는 거지 사실. 완전 나오지 못하고 그렇지.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그렇지. 얼굴 없는 가수인 거지. 신비주의 노선으로 가는 경우 겁나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정면 승부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피드백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네요. 네.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오뎅이라는 요소를 넣은 걸로 앨범 자켓을 하고 싶었어요. 부산 부치로서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 앞지가 오뎅을 먹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치. 보통 선거 때나 볼 수 있는 풍경 아닙니까? 그치. 그치. 네. 서민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을 때. 그럼요. 또 부산은 오뎅이지 않습니까? 예향심에까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다 보니 뭔가 다른 샷들도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고민이 돼서 올린 건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자기 일인 것처럼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통찰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 사진 3컷만 보고도 난 그래도 이제 이 과정들을 알잖아요. 그럼요. 님이 이제 찍고 뭐 B컷이나 이런 것도 공유해 주셔서 보고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 그 모든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의도로 찍은 건지까지를 전부 다 알아보시는 거죠. 그쵸. 그게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그래서 진짜 즐거웠다. 놀랐던 거 두 번째 샷에 뒤에 보면 포장마차 주인인 할머니가 살짝 걸려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 할머니 분은 사실 저보다 베테랑이시거든요. 네. 아버지가 사실은 그 뒤에 뒷배경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초상권을 굉장히 그렇지. 우려하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할머니 나만 신경 쓰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할머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 서민 가수, 뭐 퀴어 가수인 거는 말씀 안 하지 아무튼 서민 가수라고 했다고? 서민 가수라고 아니요,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인디 가수. 네, 그냥 그 사진 작가님이 섭외한 이제 장소고 거기서 다른 촬영도 많이 하시고 다른 작품에도 자주 나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뭐 아무렇게나 찍어도 상관없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셨고 프로시네. 네, 완전 프로신 거죠. 네. 그래서 초상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합의가 된 사항이다. 네, 이미 그분과 이제 논의가 된 상황이다. 더 지읒보다 더 프로이신 분이셨다. 그쵸, 네. 촬영에 있어서는 저보다 다작이신 분이다. 그분의 이력이 궁금해지기는 한데 이쯤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염려하셨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사력 있게 봐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근데 사실 변명을 하자면 그날 제가 라방에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 당일에 또 일이 있었고 다음 날에도 이제 일이 있었어요. 연휴였는데 일을 하고 있었네.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알람을 맞추고 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자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버렸어. 그걸 기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방에 참여를 못했다.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고견을 듣지 못했다. 네, 그럼요. 고견을 듣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궁금해하시는 거를 그때 해결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주나 지나서 해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다. 네네. 아버지가 이걸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쁘신 분이라 이제 또 쉬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마음은 그러하다. 네, 그렇다는 거. 네. 그리고 진짜 감사했던 거는 제가 노래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들어달라고 같이 보냈었는데 그걸 틀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가사를 읽어주셨어요. 또 법적으로 정확하신 분이세요. 네. 낭독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정념을 담아서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낭독을 이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게 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것도 이반지아님이 낭독해주는 진짜 나의 노래 한 땀 한 땀 낭독을 하시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웃기더라. 진짜 감개무량하셨었겠어요. 네, 너무 진짜 한동안은 들뜬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도 이제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게 참고로 그러니까 이반지아님이 방송을 쉬신다고 해서 광고가 좀 일찍 나갔던 거고 사실은 아직까지 발매가 된 곡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찾으신다고 해도 그 정식 음원은 찾으실 수 없을 거고 그 이후에 주윤님의 이제 정식 음원이 나오면은 그 부분 이제 저희가 좀 중점을 둬서 방송을 한번 또 녹음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작업하기 전에 약간 데모라고 해야 되나? 그 공연 영상이 올라간 게 있기는 해요. 뭐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좀만 기다리셨다가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 각종 플랫폼에 올라온 거 많은 스밍 바랍니다. 네. 아무튼 앞지 자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응원도 해주시고 하셨으니까. 맞아. 그 홍예당이랑 시키찌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어. 네. 님의 본명과 닉네임 모두를 번갈아가며 호명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방송하더라. 네. 심지어 저의 유튜브 닉네임은 또 다르거든요. 알죠. 전에 한번 지나가듯 한번 언급됐었는데 과한 어떤 닉네임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2-3개인데 귀족이세요? 미들네임 같은 건가요? 그래서 좀 저도 고민이긴 해요. 이걸 통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뭐 적재적소에 어떻게 분배를 해서 써야 되나 이런 거? 아니면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야 되나? 그만 만들어. 근데 다 애매한 것 같아, 약간. 지금 어느 것도 좀 성에 차지 않아서 세계를 돌려가며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쥐하다가 얼마나 고유명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쥐하다는 제가 어떤 선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 발생인 거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것처럼 갑자기 쏙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네. 약간 그 침전물이 쌓였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땅 위에 드러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닉네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메커핀으로 가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프롤로그 들어도 거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이거 얘기한 적 있나? 없죠. 얘기를 방송에서. 사석에서 제가 한 적이 있고 사석에서 한번 2번인가 했을 거예요. 네. 워낙 이상한 닉네임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뭐 저희 방송 말미에도 댓글 읽기 하겠지만은 거기 또 재밌는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저희 닉네임에 대한 댓글이 달렸거든요. 빨리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이 닉네임 논란 한 번 더 정결. 네, 한 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은님이 이반자 아버지께 이름이 불리우고 네, 또 많은 감태분들에게 알려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과연? 네. 요새 완전 열심히 놀러 다니더만요. 그 부산국제영화제 시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센텀에 붙박이로 있었다. 네, 그 정도고 뭐 아주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기에는 지금 머리가 너무 이쁘단 말이죠. 변화라고 하면 머리입니다. 그간 무슨 변화가 있었니 너에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머리를 깎고 볶았습니다. 네. 그간 지난 한 4, 5개월? 네. 저도 저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기르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것이 또 기르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기르기였어요. 뭔지 아시죠? 내버려 둔겨. 어디 섬에 갇힌 것처럼 내버려 둔 채 방치한 채로 그냥 쭉쭉 기르고만 있었던 머리인데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가을을 맞아서 네, 미용실에 한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직모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으면은 반드시 파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훈훈한 붓이다. 훈부다, 훈부. 고맙습니다. 네. 뭐 주변에 혹시 뭐 별다른 피드백 없었나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은 있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네, 저도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네, 뭐 유튜브로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그 사과 영상에 사과 영상과 사과 사진에 담겨 있으니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네, 뭐 그 정도네요. 그리고 요즘 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달리기 재개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비교적 꾸준히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저의 그 러닝메이트가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아시나요? 네네. 들어봤어요.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러닝 앱이에요. 러닝 기록 측정해주고 뭐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인데 거기에 플랜이라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죠? 트레이닝 플랜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플랜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제 선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어떤 훈련량이나 이런 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5km, 7km, 10km 이런 식으로 그냥 거리 위주로 잘라서 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 봄쯤부터 달리기를 전혀 안 하면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무작정 시작하려니까 조금 마음에 허들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기를 시작은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운동량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오랜만에 나이키 런클럽 앱을 켰는데 그 플랜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그 플랜들이 쫘라락 있고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18주 마라톤 풀코스 트레이닝. 18주 마라톤 풀코스? 그러니까 18주 동안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달리기 훈련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첫 시작을 딱 하면 첫 주차 이제 그 안내가 쫙 나오면서 월화수목금토일 님이 뭘 해야 되는지 미리 보여주고 매일매일 이제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터치를 해가지고 그 훈련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는 뭐 10분 달리기, 15분 달리기, 뭐 25분 달리기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인터벌이라고 하죠. 네. 엄청 단거리로 세게 달리고 이제 중간에 휴식을 섞어가면서 달리는 그런 스피드 훈련도 있고 거리를 달리는 것도 있고 오늘은 참고로 10km 달리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나이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갓생이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주 영리하게도 중간중간에 휴식일이 있거든요. 그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다 달리는 게 아니고 7일 중 이틀은 휴식일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그냥 합법적인 휴식일인 거예요. 내가 뭐 오늘 몸이 완전 달리고 싶은데 기분이 좀 달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달리면 좋을 것 같은 몸 상태인데 뭐 이래도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쉬는 날까지 지정을 해주니까 싹 따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다. 완전 코치인 거네요. 네네네. 코칭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이제 그 러닝 코치들의 음성 메시지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좀 힘드시죠? 이러면서 거의 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단 말이죠.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코칭을 받으면서 달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새로운 자극이라서 네, 비교적 규칙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어쩐지 요새 지하다님 얼굴 때깔이 좋아요. 약을 잘 먹어서 달리기 시작하고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면 사실 다 했지. 뭐. 그렇지. 내 기준 갓생이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너무 보기에도 좋고. 예, 그래서 이것이 18주 플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고 나면은 1월인가쯤에 마라톤 완주를 저한테 시킬 것 같아요. 이 트레이닝 플랜이. 그래서 이거를 근데 도심에서 여러분 42.195를 도로 통제 없이 달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결할지 아니면 어디 대회를 등록을 정말로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 트레이닝 플랜일 뿐이니까 꼭 그렇게 풀코스를 달리지 않고 그냥 내 혼자 마무리해도 될지 뭐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다 뭐 마라톤 하겠네.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보니까 할 것 같습니다. 또 할 수도 있겠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 트레이닝 플랜에 맞춰서 달리기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희소식 전해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낮 시간에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외부 활동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집과하는 삶이었잖아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즈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밖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 떠 있는 시간 동안은 저희가 광안리 살잖아요. 그 광안리 해변에 있는 뷰가 엄청나게 거의 사실 뭐 대부분 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뷰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사실 흡연실이 딸려 있는 카페가 있어요. 어디죠? 그 광안리 커피스미스입니다. 아시나요? 아니요. 더후라고 아세요? 중간에 있는데 해변 중간에 이게 술집 겸 뭐 레스토랑 같은 걸로 더후라는 되게 큰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있어요. 거기가 그 앞에 창문들이 완전 다 열리거든요. 완전 다 개방감 있게 다 열려서 그냥 그 광안대교 뷰 자체가 통으로 그냥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에어컨을 안 켜고 바깥 바람이 시원하다 보니까 그냥 창문을 계속 열어놔요. 자연풍이 계속 그 길을 통과를 한단 말이죠. 엄청 시원하고 뷰도 아름답고 흡연실이 있습니다. 완전 흡연자들의 성지네요. 네. 거기서 이제 요즘 낮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을 루틴으로 삼고 있네요. 네. 다음에 그 지윤님도 가시면 광안리 이사 오고 싶을 거예요. 가면 안 되겠다. 이사 갈 돈 없어. 한번 맛봐.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며 제 근황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좋네요. 잘 살았네 우리. 지난 2주 동안 방송 사고는 있었지만 갓생이네 갓생.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유명인이 됐고 뭐야? 한 사람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인은 아닌 거 알죠? 지금 이 정도면 이 약간 전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뭔가 터지기 전에 전조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저는 좀 느끼는데 퀴어 세상 다 터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터진다 해도 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지 겸손함? 담담한 자세? 이것도 약간 스타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가 담담한 건데. 그렇게 그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담담 가스라이팅은 뭐죠? 지금 이 태도 담담한 거 아니면 뭔데 그럼? 네. 아무튼 네, 우리 둘 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나눌 대화 주제는 사실 지난 한글날 방송 때 우리가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뭐였죠? 한글날 특집 하려고 했잖아요. 아, 예. 근데 뭐 한글날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내년으로 기억하고 내년 한글날. 네네. 1년 기다리셔야 된다. 네, 365일만 기다리면 될 듯. 하고 이번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싹 다 끝났고 제가 여러 편의 영화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프리미어 공개였고 정식 개봉이 당연히 안 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감상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가 최대한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평소와 달리. 저희가 원래는 스포일러를 한정없이 하는데 네. 전 여기서는 스포하면 정말 대악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최대한 스포일러는 자제하면서 어떤 영화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지은님도 지은님은 이번엔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하나도 안 보셨죠? 네. 해맑은 표정. 오히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괜히 기대하면서 예매를 했다가 놓쳐서 아쉽고 슬퍼할 바에 그냥 집에 있는 게 행복하지 않나. 내가 승리자다. 집에서 그래서 네. OTT 그리고 TV에서 본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 네. 감상을 함께 여기다 섞어서 나눠보는 것으로. 그래서 좋습니다. 제목이 진짜 이렇습니다. 쥐하다의 BIFF 그리고 지읒의 OTTV입니다. 네, 어떻게 네 글자로 맞춰봤어요. 좋다. 네네. 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들을 총 몇 편을 봤냐면 편수로 따지면 11편인 것 같아요. 와우. 그 티켓팅 성공한 게 9개인데 네. 그중에 1개가 미드나잇 패션이라고 밤새서 영화 3편을 연달아 보는 구성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편수로 따지면 11편을 봤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시간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한 5일 하지 않았어요? 6일인가? 그 공식 일정은 열흘 정도죠. 열흘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빡세게 다닌 거는 한 5일 정도. 네. 뭐 집에서 가깝고 해서 네 거기서 센텀에서 계속 머무는 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뭐 영화 감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뭐 10편 뭐 많이 보긴 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고 저도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짜 한창 미쳐 있을 때는 20편 정도씩 봤기 때문에 와우. 뭐 근데 딱 즐기기 좋은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영화를 보면 여러분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예,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알 것 같은데 영화관 의자가 푹신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 2-3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는 동안에는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좀 아프신 분들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네. 저는 별로 불편함 못 느끼는데 하루 종일 한 3편 연달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약간 어떤 기계 장치에 갇혀서 이렇게 주입당하는 어떤 실험체가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약간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편 정도 그것도 약간 텀을 두고 보는 게 좀 적당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영화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다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본 것들 중에서 그래도 좀 퀴어 영화에 가까운 것들, 퀴어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영화들을 위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 그 예매한 11편도 전부 다 퀴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예매였나요? 일 수도 아닐 수도라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었죠. 미드나잇 패션은 조금 그런 의도에서는 벗어나 있는 선택이긴 했는데 네. 그건
저의 일종의 리추얼 같은 거라서 그거는 그냥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미드나잇 패션 한 번은 달려야지 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의무감이지만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봤던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 영화들을 선택한 것들은 그런 기준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겠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본 영화 그냥 본 순서대로 영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일 처음에 본 영화가 솔리드 바이 더 시였습니다. 요거 전에 저희가 그 앞에 비프 영화 카탈로그 보면서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있었던 영화인데 그 LGBTQ 딱지가 붙어 있었던 영화고요. 인도네시아 영화고 이번 영화제 인도네시아 영화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저도 그래서 솔리드 바이 더 시를 포함해서 몇 개를 이제 맛을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게 한국이랑 그리고 저희가 자주 접하는 할리우드랑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 어떤 정서 같은 게 그 한국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충분히 이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약간 발리우드랑도 차이가 있나요? 발리우드랑은 상당히 좀 제가 본 영화들은 좀 차이가 있었죠. 네. 발리우드 영화도 이번에 이제 야외 상영장이나 이런 데서 상영을 했던 걸로 아는데 네. 굉장히 신나고 짠짠하고 이제 뭔지 아시죠? 다 같이 춤추고 끝나잖아요. 눈과 귀가 다 즐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흥을 약간 맥주 광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이러면서 다 신나. 갑자기 나 벼랑간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3-4시간 동안. 그렇죠. 그런 흥겨움이 이게 넘실대는 게 제 안에서의 어떤 발리우드에 대한 이미지라면 뭐 같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영화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제가 본 영화는. 솔리드 바이 더 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인도네시아에 무슬림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크지 않은 그냥 그 알죠. 서로 가족들 저 옆집에 누구 사는지 다 알고. 어촌 마을. 어촌 마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어업에 관한 어떤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관광지인가? 조용한 그냥 바닷가 해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 집안의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맛있지. 여기서부터 일단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보수적인 무슬림 집안의 외동딸인 샤티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도 예쁘다. 샤티.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고 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면은 남편 얘기, 시가 얘기 이런 얘기 하고 흔한 한국의 어떤 그 풍경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샤티는 결혼하지 않았고 뭐 약혼한 사람도 없고 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게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약간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뭐 샤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흥미가 없는 것도 있고 계기가 없었던 것도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폰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온 여성이 옵니다. 머리를 일단 탈색하셨고 크롭티를 입고 다녀요. 그래도 되나?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선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죠. 왜냐면 거긴 다 히잡 쓰고 다니고 여성들이.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엄청 캐주얼하게 살을 드러내고 머리도 이제 중단발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 짧은 머리네. 그러면. 그리고 탈색한 머리.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누가 봐도 외지인이구나 하고 튀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어쩌다 그 동네에 왔대? 이 폰이라는 친구가 이 작은 마을에 오게 된 이유는 자신의 예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미술가거든요. 폰은. 뭐 앞지야? 앞지 현대미술가 하시잖아. 그렇지. 근데 현대미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설치미술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루려는 주제가 여기 이 영화 제목이 솔리드 바이 더 시잖아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솔리드가 뭐지? 그러니까 뭐 어떤 솔리드는 가수 이름 아니야? 어떤 사물, 고체, 사물, 바다 옆에 있는 어떤 사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진짜 현대미술스럽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 해안 마을이 점점 침식돼 가지고 그 지금 부산도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변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 모래가 계속 유실되고 네네.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이게 점점 모래밭이 사라지고 그 물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그 현상이 여기에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그런 행정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거기다 방파제를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네. 모래를 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이제 파도 치는 그 경계선 부분을 전부 다 방파제를 쫙 다 쌓아놨어요. 근데 이 방파제를 쌓았더니 침식이 더 가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방파제를 둘러싸고 뒤에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가지고 네. 침식이 심하게 진행된 모습을 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파제를 쌓아놨다는 건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 해안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래밭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치. 그것을 한참 넘어서 뒤쪽이 엄청나게 침식이 돼서 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거 이과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장벽을 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그렇다 쳐.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이 영화 전체를 약간 꿰뚫는 메타포 같은 걸로도 작용을 하는 게 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 영향 그리고 뭐 표현에 따라서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의 침투를 억지로 막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벽이나 안전망 같은 게 사실은 전혀 소용없고 오히려 그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흥미로운 메타포죠. 그러네요. 동성애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심각해지고 가속화된다는 거잖아요. 막을 수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그 도시 여자의 어떤 매력을 막을 수 없는 게 우리는. 네. 그래서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제를 설치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겨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자신의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인 거예요. 포는. 그래서 와서 현지 가이드로 샤티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샤티가 여기서 오래 살았고 어떤 포인트가 그런 침식이 좀 심하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디 풍경이 뭐 지금 폰이 하려는 어떤 작품의 결과 맞는지 이런 걸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같이. 거의 뭐 침식 데이트 코스. 완전 그렇습니다. 그럼 막 서로 같이 이제 해변에 앉아가지고 여기 원래 저까지가 모래사장이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샤띠가 돌아가신 할머니랑 엄청 친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대사 속에서. 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곱씹고 있어요, 이 작품 안에서. 그 할머니의 사진을 항상 이제 방에 갖다 두고 그리워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랑 그리고 이제 폰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 바다를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호 충돌하면서 묘한 긴장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 둘은 그렇게 다니다가 정분이 납니다. 그래, 풍경 좋은데 네네네.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비프에 공식 LGBTQ 플러스 딱지가 붙은 만큼 허위 매물은 아니고요. 네. 네. 둘이서 호감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느껴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갔네. 그리고 이게 해변을 다니고 하면서 더 그 마음이 깊어져서 제가 보기엔 잤습니다. 여기 이제 적나라한 어떤 씬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씬이 나오진 않는데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엔딩이 굉장히 미묘하게 끝나기는 하거든요.
그 샤티라는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집안에서 그런 전통적인 어떤 여성의 삶을 살도록 계속 이제 요구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폰이 등장해서 그렇지 않은 선택지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국 샤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미술 작품으로 엔딩을 마무리해버려요. 그 점이 좋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제가 GV까지 다 듣고 나왔는데 네. 감독이 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의 해석에 다 맡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답은 있지만은 이것이 이 영화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샤티가 이 보수적인 바닷가 마을에서의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폰과의 다른 삶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건가 저건가 싶은 엔딩으로 마무리가 딱 되거든요. 이것은 직접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것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걸 되게 굉장히 말 안 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어렵다. 왜 얘기해줘 그냥. 거울을 사용하거든요. 아, 거울을요? 거울을 그 폰이 중간에 이제 자기 작품을 이래저래 막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거울을 하나를 해변 모래사장에 꽂아놔요. 해서 이게 그 반대편을 비추잖아요. 거울은. 거기는 이제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다를 비추고 있는데 사실 이 거울은 모래사장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중첩적인 이미지를 앞에 한번 보여주는데 뒤에 가서 이 샤티가 그 어떤 좀 명망 있는 집 자제, 그러니까 아들내미랑 그 선을 보게 돼요. 선을 봐서 이제 약간 혼담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에 1번 씬, 2번 씬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1번 엔딩 씬에서는 그 남자랑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이후에 이제 계획을 막 서로 나누는 그런 해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장면으로 끝나나?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라고 생각할 무렵 두 번째 엔딩으로 나오는데 그 거울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그 약혼한 듯한 남자와 같이 대화하는 부분이 거울의 반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거울 반대편에는 폰과 샤티가 있어요. 해변에서 이제 또 자신들만의 또 그런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게 그러면 사실이지? 어느 게 진짜 결말이지? 라는 느낌으로 끝나긴 합니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안전한 엔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그 표현 방식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랑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호였고 괜찮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퀴어, 그것도 여성 퀴어 영화를 보는 또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 자체도 되게 재밌는 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의 작업 방식 그리고 그 작품들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 작업한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결국 그냥 미데레즈라는 거 아닌지. 아, 그렇습니다. 네. 그 폰이라는 인물한테도 약간 전사가 있긴 한데 이 여성도 그 과거에 만났던 남자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내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이것을 약간 극복한다고 해야 될까? 그걸 통과해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재밌게 좋게 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비프 마지막 무렵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쟁 영화제는 아닌데 경쟁 영화제라고 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칸 영화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황금종려상 이런 거 주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경쟁을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영화제는 아닌데 어떤 뭐 주목할 만한 영화나 영화인에 대해서 상 주는 게 있어요. 솔리드 바이 더 씨가 아마 무슨 상을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뭔가 장면이 예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파제의 그 은유 그게 굉장히 이 도도한 어떤 퀴어를 거부하고
퀴어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조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임을 뭔가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사실은 결국은 퀴어의 파도에 휩쓸렸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걸 다루면서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것도 다루고 싶었고 하셨던 걸로 보이지만 일단 저희는 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또 엄청나게 퀴어적으로 더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리드 바이 더 씨 괜찮았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녹야입니다. 녹야.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뭐 다 아시다시피 판빙빙과 이주영 두 배우가 이끌어 나가는 여성 퀴어 영화입니다. 도라방스 영화. 예. 이 영화가 미칠 것 같은 점이 이 영화를 감독님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그 머릿속에서 그 한밤중에 달려나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나가는 두 여성의 이미지를 생각하신 걸로 출발했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구나. 좋은 출발이다. 좋은 시작이다. 네. 그냥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그렇죠.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그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한 그 판이 이 영화인 거죠. 진짜 미쳤다. 그래서 판 빙빙인가? 도라방스. 이 영화는 그 판빙빙이 결혼이주 여성으로 나와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것도 특이하네요. 판빙빙이 결혼 이주를 할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일단 그 점에서 사실 조금 이거 약간 설득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개연성 어떻게. 저 대륙의 핍진성 무슨 일이야? 저 대륙의 영앤 리치 완전 뷰티풀 골저스 언니가 지금 한국으로 한국 결혼 이주를 와가지고 그것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뭐 이렇게 첫 등장부터 막 이렇게 반창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얼굴에. 얻어맞은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저 이 개연성 어떡하지 이제 판빙빙이 이 역할을 맡는다는 것 약간 조금 이 괴리감이 언제쯤 지워질까? 과한 설정이네. 라는 우려를 저도 했습니다만 네 보면서 싹 이제 그 압도적인 비주얼에 그냥 그 모든 것이 그냥 얼굴이 개연성이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미녀가 이제 다치고 약간 피 흘리고 이런 것이 또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울리고 싶은 그런 느낌처럼. 엄청 처연하게 나와요. 처연미. 이제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그 통관이라고 하죠. 짐 검사하고 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주영이요? 아니요. 판빙빙이요. 판빙빙이요? 판빙빙이 거기서 이제 그 맞아서 이제 멍든 그 처연한 얼굴로 되게 이렇게 사무적인 태도로 그 일을 처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초록머리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주 이제 개구진 표정을 하고 이렇게 이 미칠 것 같은 지점이 초반부터 등장하는데 뭔데요? 입국 심사대나 뭐 출국하는 그 통관하는 그쪽을 보면은 줄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이제 승객들이 많아지면은 줄을 이제 더 늘리거나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판빙빙이 근무하는 이 줄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 따로 그 판빙빙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줄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했는데 이주영이 그쪽으로 가다가 판빙빙을 딱 보고 눈이 마주쳐서 싱긋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줄을 서요.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냅다 가버리는구나. 그런 두근거림을 초장부터 아주 심하게 느낄 수 있고 이 초록머리 여성이 굉장히 수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그 판빙빙에게 대놓고 이제 그런 끈적한 눈빛을 날리면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거동이 좀 수상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판빙빙에게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 스캔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삐빅 하고 이렇게. 뭐야? 뭐 라이터 3개 들고 온 거야? 뭔가 금속 물질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뭐 짐 다 까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짐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주영이 엄청나게 또 끼를 부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슴골에 타투를 보여주면서
판빙빙한테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때려 넣었네. 네, 그냥 그렇게 시작한 영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미를 다 때려 넣었네요. 일단 이 이주영의 정체부터 말하자면 이주영 캐릭터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옵니다. 엔딩 크레딧에도 초록머리로 나와요. 수수께끼에 쌓인 어떤 인물로 나오고 근데 수수께끼에 쌓여있지만 엄청 매력적인 홀리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사람을 다 홀려버리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주영이 맡은 캐릭터가 마약 운반책입니다. 전체적인 그 수상한 분위기가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근데 일부러 거기서 걸린 거예요. 통관하는 데서 판빙빙한테 가서 판빙빙이 그 의심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일부러 걸린 거거든요. 그건 또 무슨 연유일까?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압수당해요. 신발에 그게 금속 그게 있어가지고 네. 신발을 압수당하고 그 맨발로 이제 그 입국 심사대에서 뒤로 백되거든요. 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마약 운반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판빙빙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에 그 초록머리가 맨발로 나타나서 나한테 신발 빚졌잖아 이러면서 신발을 달라고 해요. 그 집으로 가자고. 도발적인 여자네. 신발 줘야지 나한테. 이래가지고 판빙빙한테 집으로 가자 그래요. 너네 집 가서 신발 달라. 굉장히 신박한 플러팅 방법이다. 뭐 넷플릭스 보러 갈래? 고양이 보러 갈래?에 이어서 신발 내놔. 네가 나한테 신발 빚졌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주영이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그 두 캐릭터가 한국어랑 중국어를 섞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뭐 판빙빙 너 피아오량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니실 피아오량.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빙빙 언니는 이미 아주 고저싸기 때문에 그쵸. 해서 그렇게 엮이게 된 거예요. 진샤라는 인물이 초록머리랑 그렇게 안 좋은 인상으로 엮이게 되죠. 그리고 갖가지 모험을 합니다. 이게 그 소개 글에도 나오지만 로드무비라고 돼 있잖아요. 네. 중간에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들의 적은 제가 보기엔 남성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남성들? 일단 진샤라는 판빙빙이 맡은 인물이 가정폭력 한국인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한국인 남자한테 가정폭력을 굉장히 당해서 그 남자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비자 문제인가? 아무튼 정착을 이제 혼자서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런 브로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돈 없으면 그 남자한테서 못 벗어난다. 이런 전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로 나오고 그 초록머리도 마찬가지로 그 마약 운반책이 된 거는 자기가 만나게 된 남자가 마약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남자가 있네요. 남자가 있었던 걸로 나오죠. 근데 이후에는 이제 그 각자가 속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남성들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죠. 그 판밍밍이 엄청나게 끌려다녀요. 이주영한테요? 그 판밍밍이 엄청 멋있게 나오거든요,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게 이주영이 아니고 판밍밍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네. 이주영이 다 할 것처럼 하더니. 판밍밍이 엄청 과묵하고 날카롭고 그런 부치 같은 캐릭터로 나와요. 하지만 잘 때는 밑에 있다. 뭐야? 뭐야?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영화를 올바로 설명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나? 내가 이주영이 초록머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관되게 어떤 이 두 여성들이 함께하는 장면이나 그런 로맨틱한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데서는 초록색이 엄청나게 쓰이고 이거는 감독님 비주얼인데 그 남자나 어떤 가부장 세계를 상징하는 어떤 장면이나 소품이나 인물은 빨간색 요소를 넣었대요. 그래서 두 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영화의 배경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의 대비도 굉장히 볼만한 영화였고 그리고 이것도 엔딩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엔딩입니다. 시원한 엔딩이 아니에요. 찝찝한 엔딩인데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힌트를 드리자면 강아지입니다. 끝. 네. 녹야 개봉해요? 녹야는 개봉할걸요? 이거는 지금 뭐 이미 베를린 국제영화제 때부터 한국에서 화제작이었고 지금 뭐 배급사는 건 당연히 다 정해졌을 것 같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곧 아마 개봉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거의 멤버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제가 많은 부분을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그리고 이 녹야를 그 한슈아이 감독이 만들었는데 판빙빙을 먼저 캐스팅을 하고 이 둘이서 이주영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비화가 있습니다. 진짜요? 이주영의 야구 소녀를 봤대요. 거기서의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보고 저기서 뭔가 새로운 걸 좀 끄집어내 보고 싶다라는데 두 분 다 동의를 해서 그 감독님이 먼저 이제 이주영 배우한테 컨택을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주영 배우가 사실 좀 망설였대요. 이런 작품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계속 키워로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완전 거절한 건 아니고 좀 망설이는 그런 태도로 있었는데 판빙빙 빙빙 언니가 이주영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미쳤다. 그리고 각종 기자회견 등에서 서로 I love you, 와인이 사랑해를 연발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 제가 GV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주영이 그 판빙빙 배우를 보고 계속 빙빙 언니라고 하는 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도 있다. 빙빙 언니, 와인이 미쳤다 진짜. 둘이 얼굴합이 굉장히 좋고 그 캐릭터가 두 사람 모두에게 찰떡이에요. 완전 그냥 레지들이 좋아 죽는 그런 합이죠. 그리고 이제 상영장도 뭐 예상하시다시피 거의 퀴퍼 현장 같았다. 거기에 명함 돌릴 걸. 홍예당 명함 돌릴 걸. 홍예당 시키지 명함을 돌려도 뭐 무방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네, 그랬습니다. 녹야는 그래서 뭐 개봉하면은 음. 사실 이런 여성 퀴어 영화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놓치지 않으시겠지만 당연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관해야지. 이 대륙가의 합작, 한중 합작 여성 퀴어 영화. 일단 이 타이틀부터가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너무 기대돼요, 지금.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캐스팅된 인물들을 보세요. 이건 진짜 끝장이다. 그냥 레즈가 좋아하는 냉미녀랑 댕댕이녀. 그냥 뭐, 완전. 그리고 이주영이 진짜 이 안에서 진짜 이건 감독님 디렉션이라고 했는데 소동물 같은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막 혼자 자유롭게 이제 이 스크린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소동물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찰떡같이 소화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터진다. 그리고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는다. 저 이거 끝나고 애인이랑 떡볶이 먹었습니다. 와, 떡볶이 또 영화야? 이제 떡볶이 먹어야죠. 네, 좋다. 아니 뭐 약간 뭐라 해야지, 떡볶이를 알리는 영화인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판빙빙이 이 영화를 수락한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여자가 여자를 돕는 이야기라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까지 주옥 같다. 빙빙 언니 뭐야? 빙빙 언니의 매력이 저도 조금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빙빙 언니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신가요? 몰라요. 나 몰라요. 아닐걸? 빙빙 언니 뭐야? 아닐걸? 빙빙 언니 결혼 안 했을걸? 진짜? 나 몰라. 나도 모르겠지만 안 하셨을걸? 빙빙 언니 실제로 또 봤잖아요. GV를 봤으니까. 어땠어요? 인간계에 있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은 안 하셨네. 안 그래도 그래서 중국 언론인가가 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제가 부자인걸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빙빙 언니 굉장히 멋있고 엄청 아름다웠다. 너무 그날 GV 현장에 완전 새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완전 선녀 강림 느낌으로
거기 또 조명도 엄청 세게 받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겨.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 네네. 영화 나오면 꼭 보겠습니다. 네, 아마 또 오시지 않을까요? 이거 프로모션 하러. 너무 좋다. 네. 단체 관람하러 가야지. 녹야는 단체 관람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소리 깍깍 지르면서 봐야지. 네. 그러면 저희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올게요.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임박한 홍예당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네요. 10월 21일에 일말의 퀴어 우리는 농담이 괄호 안에 아니 야를 가지고 독서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곡이라 가지고 조금 평소에 진행되던 독서 모임이랑 구성이나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흥미로울 것 같고 저는 이 책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모임은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책만 들고 와서 같이 읽는 낭독 모임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더 재밌겠다. 그래서 뭐 안 읽고 오셔도 와서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읽으면 정말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퀴어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저는. 네. 그렇게 있고, 아시다시피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퀴어 기획자 양성 과정, 홍예당에서 이제 퀴어 기획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 양성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네. 요것은 이미 신청이 다 끝나서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신 거죠? 아니요. 매 회차. 매 회차 계속 받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전에 저희가 이제 광고 처음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퀴어 세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 개별 의제들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선택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셔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과정 중 총 10회차인데 전체 과정 중 80%를 수강을 하시면은 수료증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예당 인증 퀴어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아직은 지금 시작하면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 홍예글빵 출간 기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방송 시 몇 번 언급했던 그 김미 선생님의 지도 아래 단편 소설 쓰는 클래스가 있죠. 그 이제 수강생들이 각자의 단편 소설을
모은 작품집을 출간하는 그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소설 어찌돼 가고 계시나요, 주연님?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끝까지 생각은 하겠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 그 10월을 굉장히 절 불안하게 만드는 달로 네. 만드는 요소. 저희를 마감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다른 분들의 글이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접하긴 했지만은 완성된 작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자로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작가로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식 출간이랄까? 독립 출판 형식으로 출간이 되어서 뭐 홍예당이나 이런 데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는 관련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그러네. 언급하면서도 이거는 스킵하고 갈까 싶었는데 저도 네, 그래도 홍예당의 행사니까 네, 객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간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광고를 또 받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의 지지난 회차 언젠가 얼마 전에 무민님이 이제 퀴어 비건 기획자로 나오셨죠. 무민님의 다른 기획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신박한 데이트에 이어서 나대꼬 살기라는 안전하고 차별 혐오 없는 모임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를 나대꼬 살기 힘이 붙인 사람들 모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우미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약간 비건 다가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의 일정 신청 방법은 무민0422 인스타그램이죠. 네, 무미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제가 앞에 좀 뭐라 해야지 사사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네, 다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다를 게 없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생략을 했는데도 스포일러 안 한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스포일러가 좀 되는 것도 같고 모르겠다 이거. 다음으로 본 영화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동유럽 쪽 영화였는데 네. 이게 스토리가 진짜 퀴어 영화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족 구성권 영화 아니었어요? 가족 구성권 일종의 가족 구성권 영화기는 합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동성혼이나 시민결합 이런 게 별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레즈비언 커플이 있어요. 네. 레즈비언 커플이 있는데 그 한쪽이 딸 2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얻은 건 아니고 한쪽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이제 딸 2를 얻어서 그 2를 키우고 있고 그 자신의 파트너가 여성인 그런 어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있는 쪽의 여성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아이고.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이 남겨질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이 엄마는. 그래서 자신의 그 동성 파트너에게 얘네를 네 딸로 받아줘. 네가 엄마가 돼줘. 입양을 해라고. 엄마가 돼줘. 라고 얘기를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파트너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근데 이 딸들의 엄마가 내가 된다는 건 얘들도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네. 계속 거절을 하는데 진짜 완전 알겠어 하고 승낙할 수밖에 없을 만한 짓을 이 시한부 여성이 저지르고 말아요. 왜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뭐지? 자해를 하면서 네가 엄마가 되겠다 말해. 그래서 그 상대 이제 파트너는 펑펑 울면서 알겠다고 이러고 하고 그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예스를 하고 딸들의 어머니는 죽죠. 그 이미 병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해서 어떤 그 치료다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무튼 장례식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그가 죽은 것으로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에는 이 둘과 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있는 거죠? 일단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클로짓 게이 남성이 있습니다. 게이 남성이 어디서 나타났죠? 같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이 2층인가로 돼가지고 이제 각자 방을 쓰는 건데 그 이 남자는 맨날 데이팅 앱에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깊고 이제 장기의 관계는 못 맺는 것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그냥 어린 남자애들 계속 갈아치우면서 만나는 그런 방탕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그가 데리고 온 또 어린 남자애까지 해서 같이 살아요 또. 그리고 탈가정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또 여기 삽니다. 네? 그래서 대저택이에요? 북적북적해요.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인원이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규모의 집이긴 하거든요. 그 여자 3명 어디서 났어요?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뭐야 걔네들. 갑자기 얘네들 어디 갔어 이랬는데 뭐 또 어디 갔겠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 또 이제 굉장히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인물들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퀴어인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그 여성 셋 중에 한 명이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를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외에는 일단 어떤 퀴어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아주 감정적으로도 서로 정리가 좀 힘든 그런 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한부 여성이 사실 가장 같은 노릇으로 이 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딸들도 있고 이 다른 인물들을 케어하거나 제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회복지사야? 온전히 파트너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파트너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직업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나와요. 레알 사회복지사였구나. 그래서 이 싱글맘의 어떤 그런 지원 제도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이 여성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이고. 클라이언트였구나. 그렇지. 일로 만난 거야. 에헤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 사회적으로 별로 허용이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인 것 같은데 배경적으로 인종적으로도 좀 구성이 다양하고요. 그 백인들이 여기서 당연히 좀 질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회적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유럽의 소위 말하는 집시라는 인종이 있잖아요. 이게 집시가 약간 이게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요즘 롬인 이렇게 부르던데 거기에 속하는 이제 인종들이 있어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여성이 죽기 전에 자신의 파트너한테 내 딸들을 양녀로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트너가 백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유색인종인데 이제 자기의 파트너는 백인이니까 학교에 가거나 뭐 앞으로 뭘 하든 간에 대우가 달라질 거니까 네 딸이면 그래서 받아달라고 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시한부 여성이 죽기 전에 예스를 해버렸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겠다고. 근데 혼자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가족 구성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플랜으로 가느냐면 그 게이 남성이 있었죠. 네. 그 2층에 있는 그 젊은 어린 남자애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 그 게이 남성과 계약 결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둘을 입양을 해서 가족처럼 보이게 해서 키워 나가자.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그 남자가 쉽게 오케이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갈등들이 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어찌저찌 받아들이고 이렇게 부부처럼 보이는 정삼각적처럼 보이는 그것을 연출을 한단 말이죠. 둘이서 막 부부 모임도 나가고 너무 불편한 장면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딸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은 파트너의 딸들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떠맡게 된 이 여성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보는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의 순환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딸들은 또 착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착하냐 나쁘냐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신도 이제 진짜 엄마를 잃고 나서 그치. 진짜 엄마를 잃고 나서 그 동성 파트너인 이 여성을 엄마라고 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뇌라도 삐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온갖 또 소송을 벌입니다. 소송을 한다고요? 아니요. 소송을 벌려요. 미안. 가출을 하고 가출을 해서 뭐 진짜 또 위험한데 또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보다는 소동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또 뭐 서로 그 각종 사건 사고들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또 이제 끈끈해지는 생기고. 뭐 그런 그런 식의 영화입니다. 네. 감독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우리나라 사람이면 찾아가려고. 감독이 마케도니아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분. 뭐 재밌네요. 네, 그 지금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재밌네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화가 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중간 중간에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가서 그냥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끔찍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인물, 이 모든 걸 떠맡게 된 그 여성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쩌다가 이것을 다 감당하게 되었나. 그것을 이제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너무 약간 동정심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게 벌이다. 동성애에 대한 그러니까, 벌. 동성애에 대한 벌. 근데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몇몇 캐릭터들이 개차반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실제로 보면은 각 캐릭터들의 사정이나 이런 거가 제법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심경의 변화나 이런 게. 뭔가 실제로 겪어본 느낌? 감독이 실화를 기반으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엘워드를 보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일 수 있다. 네, 우리네 삶과 너무 다를 바가 없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힘드네요. 이게 한국판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면은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약간 가족 코미디 우당탕 이런 느낌으로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빡센 부분 좀 빼고 좀 웃음기를 조금 더 더해서 약간 시트콤풍으로 이거를 한국판으로 낸다고 하면 좀 재밌을 거는 것 같아요. 뭐 극한 직업이나 우당탕탕 퀴어 가족, 뭐 프렌즈나 뭐 이런 감자별 그 또 뭐 감자별 하이킥처럼 그쵸. 하이킥 퀴어 버전으로 하면 뭐 그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쓴맛이 더 강하긴 하지만 달달한 코미디도 좀 섞여 있어서 괜찮았다. 그러니까 퀴어라면은 이제 달달한 코미디만 먹어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이런 씁쓸한 거를 카카오 99%를 이제 씹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치. 1%의 달달함만 느낄 수 있다. 너네는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벌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는 있다. 이게 다 여자 만나서 생긴 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퀴어 가족에 대한 어떤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보잖아요. 그 파트너랑 이게 어떤 정상가족 비스무리한 걸 이제 꾸리고 사는 걸 상상하기도 하지만 뭔가 범퀴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우리가 전에 타운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에 가까운 어떤 가족을 형성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의 비극판. 너무나 현실판. 지금 그 뭐 합정에 있는 무지개 집도 실제로 뭐 게이 커플과 레즈 커플과 이제 1인 가구들과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진데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게 그쵸. 영화가 더 이상 아닐 거거든요. 현실인 것입니다. 퀴어들 제발 안 아프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이다. 그런 상상력의 어떤 현실성을 더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영화 딸에 대하여입니다. 이 영화는 뭐 동명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해서 저는 이게 원작을 못 보고 그냥 영화로 접했거든요. 그 어떠셨나요? 지윤님은 이거 소설을 읽으셨죠? 네. 소설 같은 경우 소설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어머니가 있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있고
그 딸을 홀로 키웠어요. 싱글맘으로서. 근데 이 딸이 이제 어떤 집 계약 문제가 꼬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집에서 같이 그쪽 집에서 같이 살던 자신의 파트너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뭐 반려동물이면 이해를 해. 근데 파트너를 데리고 오는 거. 파트너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이것도 사실 현실과 다름없죠. 아니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 너무. 감히 그 집에 들어가다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얼굴 철면피인 동성애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당당한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딸이 상당히 당당하긴 하죠. 이 딸이 그 대학교 시간 강사로 나오는데 네. 그 안에서 그 학내 퀴어 운동 같은 걸 해요. 시간 강사인데 퀴어 운동을 한다고? 부당해고를 시간 강사인지 아무튼 그냥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식 교수는 아닌 아무튼 과한 레즈비언.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동료가 퀴어라는 이유로 부당 해임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학내에서 하고 나도 잡아가라. 그렇지. 나도 현수막 해고해라. 흔들고 그러는 굉장히 적극적인 퀴어 여성. 퀴어 여성이고 학자 여성. 퀴어 학자 여성. 학자이자 활동가인 여성.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는 걔 뭐 하는 애였지? 그 요리를 하는 친구던데. 요리를 하는 파트너인데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딸은 사실 이 안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당당하다 못해 약간 눈치가 없는 모먼트도 있거든요. 엄마에 대해서. 약간 철없고 그런 캐릭터인가 보죠. 그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어떤 엄마도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충격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혀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는 것 같은 약간 무심한 느낌. 실제 약간 모녀관계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해요. 그런 일종의 무심함이.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딸의 파트너가 더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는. 그래 한쪽은 그래야지. 그 어머니의 기분과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모션들은 전부 다 파트너가 다 하고 있고 다른 계속 밖에서 운동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딸의 파트너가 엄청 저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 상황에 되게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이 엄마가 대놓고 혐오 발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그 뭐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걸로 나와요.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영화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나 그런 태도가 되게 어른스럽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런 태도나 방식이나 그 어떤 그 자기 딸의 파트너의 그 캐릭터성이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인간성이 너무 괜찮아서 인간성으로 홀린 거요? 여자 사위 괜찮다. 여자 사위의 그 인간됨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그렇죠. 그 정도로 멋있는 캐릭터였고 여기 또 근데 이제 한 커플의 어떤 그 이야기의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직업 세계죠. 어머니가 이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는데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자신이 돌보는 그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연고가 없는 분인 거예요. 자녀도 없고 뭐 형제 자매나 뭐 이런 사람도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한창 활발하게 할 때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지원하는 재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늙고 병들어서 이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점점 밀려나. 그래서 병원에서도 조금 그래서 자식이 자주 찾아오거나 하는 다른 환자보다 그 환자를 조금 더 약간 도외시하는 그런 태도에 이 엄마가 좀 분노하는 그리고 일부러 좀 이제 자신의 재량을 더 챙기는 그래서
병원에서 약간 밉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그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정상가족 내 혈육이 그리고 이게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진 어떤 혼인관계에 내에서 맺어진 어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워진다고 외롭고 그 되게 비참하게 늙어갈 것이라는 어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생각 그것이 이 영화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돌보는 그 무용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본인도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딸밖에 없는 상태인데 딸은 또 정상가족에서 또 저 멀리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이제 현재가 나의 미래가 될 것 같고 나의 현재는 또 내 딸의 미래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비참한 그 어떤 인생을 따라가는 어떤 여성의 계보로 엄마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냥 적당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가족 이루고 애 낳고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우려와 염려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제 한 번씩 우리 엄마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어쩌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된다. 앞으로 네가 뭐 상처받을 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난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이제 커밍아웃을 제 지금 만나는 애인이 생기고 나서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액션이 이거니까 그러면 엄마는 이게 얘기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에 애인이 나를 뭐 애인이 엄청 나쁜 여자라서 나를 막 갖고 놀다가 살 거라고 생각하나?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해했어요. 네가 상처받을까봐 네가 다칠까봐 그렇지 엄마는 그게 좀 걱정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것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지점을 걱정했겠구나라는 게 정확히 좀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이런 거. 엄마가 얘기한 거 이런 거였구나. 엄마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어떡해? 라는 느낌으로. 근데 그 나이대에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할 법한 걱정이나 우려라고는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는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다른 가능성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우리나 우리 세대랑은 조금 관점이 다르니까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게 좀 그 부분이 되게 새롭진 않은데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꿰뚫은 사람은 어쨌든 퀴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퀴어인 자기 자녀를 엄청 이해하려고 한 어떤 입장에서 쓴 건지.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소설로 읽었을 때는 약간 그 딸내미도 그렇고 딸내미는 눈치 없고 그 A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른스러운데 약간 재수탱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재수탱이. 그게 할 말을 하는 느낌. 할 말은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소설로 읽었을 때는 지금 3년 전이니까 뭐 거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읽고 나서. 근데 뭔가 지하다님이 설명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 제목이 사실은 엄마에 대하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네. 엄마가 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소설도 그렇겠지만은 그 화자랄까 중심 인물이 어쨌든 엄마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딸이 동성애를 하고 동성 파트너가 있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배경이나 소재로 다뤄지고 실제로 그것에 영향받고 변화하고 하는 이것은 엄마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방금 주연님이 말씀하신 그 엄마에 대하여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저희 퀴어 당사자들보다는
엄마들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이나 그 염려 같은 거를 언어화해주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애매하게 말한 게 나한테 어떤 애매함을 전달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그러네.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자기 자신이 싱글맘이라는 거랑 자기가 딸내미가 동성애자라는 걸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그 불안감, 그 내 딸내미가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 그거를 사실은 어머니는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언어를 모르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좀 불편한 감정 같은 경우는 안 들여다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는 남의 얘기인 거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만들어보면 오히려 엄마도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딸에 대하여라고 말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퀴어 당사자들도 이제 저같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나 하신 분들은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빡치는 지점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게 혐오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 빡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나오는 이유들 그런 생각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런 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상호 이해에 좀 도움이 되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 엄마를 한번 보여줘야겠네, 이 영화를. 나중에 개봉하면은 뭐 같이 보러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애인은 이런 약간 사회적 메시지가 포함된 영화에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눈물샘이 약합니다. 후반부에 옆에서 자꾸 훌쩍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그런 북받치는 장면이 있긴 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울던가요?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서 이제 계속 훌쩍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그 제 애인이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약 오늘 안 먹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염인가? F인가? 비염약 오늘 먹는 걸 깜빡했나? 그런가? 라고 했는데 왜냐면 제 그 훌쩍거리는 소리 들을 때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터진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감정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옆에서 계속 훌쩍거리고 나중에 이제 불이 암전이 사라지고 불이 탁 켜지잖아요. 엄마 얼굴이 막 완전 번들번들한 거예요.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 이 영화는 마지막이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같이 가지 않아요? 퍼레이드 같이 가지는 않아요. 아닌가? 영화에선 그렇진 않는데 그 엄마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뭐 자기 딸 자기 딸 옆에 있는 어떤 동성애 친구를 보고 저 친구는 뭐 되게 친한 친구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기서 뭐 친한 친구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게 완전히 이제 프로세스가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웃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염려를 반전시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잘 살 수 있어. 충분히 이게 오히려 행복한 삶의 형태야라는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싱글맘보다는 레즈비언 커플이 훨씬 행복하죠. 뭐 싱글맘도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틀의 어떤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 엄마도 뭐 싱글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한부모 가정이고 네. 저는 레즈비언 커플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레즈비언인 저를 굉장히 부러워한다. 레즈비언이 못 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편이다. 그런 또 케이스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헤테로인데 남자 사랑녀인데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그 현실에 굉장히 개탄하는 네네네. 안타까운 어쩔 수 이 헤테로성을 벗어날 수 없음에 개탄하는 뭐 엄마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래저래. 네. 뭐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화는 블루송입니다. 블루송은 오늘 몇 개 얘기할 건가요, 근데? 이게 주로 다룰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제 거는 얘기 못 하겠는데요? 얘기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힘 다 빠졌어? 어떻게? 다음에 뭐 2탄으로 하던지. 알겠습니다. 다음 블루송이고요. 이것도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인데 내용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아프리카로 그 출장을 가십니다. 1년 동안. 원래 이제 이혼 가정에 엄마랑 같이 사는 여자인데 엄마가 그렇게 장기 출장을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1년 동안 임시로 같이 살게 돼요. 그 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1년을 살면서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또. 그것은 이 배경이 하얼빈이거든요. 하얼빈 아시죠? 칭따오. 맥주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여성이 연상의 조선족 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주영이요? 이주영. 그러네. 약간 한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들로 나오네. 중국인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K-팝의 영향인가?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약간 노기아랑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주인공은 조금 내성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성에게 한정없이 끌리고 맙니다. 네. 근데 청소년이란. 네네. 청래란. 시작하는 청래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가 사랑하는 연상의 언니는 남자를 주구장창 만나요. 유부남도 진짜? 만나고 뭐 여장 관리하는 남자들도 있고 또 뒤틀린 여성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게 방을 같이 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꾸 홀리게는 만들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사생활은 남자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면서 이제 둘만 있을 땐 또 굉장히 또 달달한 모먼트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런 무책임한 여성 싫어.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진짜 아이는.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결국은 이 주인공의 짝사랑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연출들은 계속 지속해서 나옵니다. 참네. 네,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주는 거지. 참네. 희망을 주는 거지. 아이고. 계속 끌고 다녀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아까 녹야는 제가 녹색이랑 적색의 대비가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청색과 적색의 대비로 계속 나와요. 그 주인공과 관련한 장면, 주인공의 심경을 나타내는 부분 전부 다 파란색, 푸른색, 하늘색. 이 친구가 굉장히 스머프예요. 굉장히 계속 파란색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저를 보는 듯 했는데 파란 계열의 옷을 고집하고 그와 대비되게 이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성은 계속해서 붉은색, 화려한 색깔 그리고 살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네네 자유분방한 그런 복장으로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른 조선족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뭐 그 조선족들의 어떤 모임 현장 이런 데도 따라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환갑잔치 같은 건가 봐. 무슨 파티 같은 게 이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이제 자기가 노래 부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다가 근데 이제 이 연상의 여성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리고 그리고 이 주인공은 그녀가 이제 떠난 세상에서 이제 상실감에 울다가 하지만 이제 좀 극복한 상태로 나오는데 학교는 안 가? 학교 다닙니다. 죄송해요. 근데 여름 방학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 밖 청소년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언니가 그냥 둘 다? 둘 다. 그 언니는 승무원을 준비하는 걸로 나와요.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생긴. 이거 뭐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은 되게 예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맛이에요. 아는 맛인데
끝맛이 씁쓸한 그 익숙한 맛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그런 어떤 동성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달콤 씁쓸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국 문화 중에 조선족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성? 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아무튼 그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는 못 접해봤었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드러나는 거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둘의 서사 자체는 뭐 새로울 건 없는 그런 서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봤다, 다 봤다. 네, 그랬습니다. 저의 BIFF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두서없어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 재밌었는데. 저는 뭐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 다채로웠어요. 오늘 영화 3편, 네. 아니 5편? 4편? 몇 편이었지? 방금 말씀드린 건 5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다채로운 주제와 배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도 굉장히 풍부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냥 그게 제 생각.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약간 제 그때 제 오타쿠 방송 했을 때랑 비슷하게 약간 좀 지치셨다. 지은님. 아니요, 뭐 지금 뭐 시간도 충분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네네네. 그냥 분량상 뭐 그냥 되게 합리적인 척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거 제목 바꿔놔야겠다. 애초에 우리가 기획한 것은 쥐하다의 BIFF와 쥐읒의 OTTV였는데 그거는 괄호에 싹 넣는 것을 좋습니다. 그동안 봤다 이런 정도로. 뭐 저희 OTT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다음 방송은 약간 지은님 포커싱으로 가는 걸로. 뭐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것 중에 아마 녹야랑 딸에 대하여는 조만간 국내 개봉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보면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 왜냐? 제가 이것을 딱 한 번씩 봤고 메모 없이 봤으며 그리고 좀 본지 시간이 좀 되었다. 근데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한 것이라서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감상은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은 메모하고 보십니까? 메모 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그거는 부국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화제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그렇게 메모를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영화제니까 그렇지. 난 영화제 지금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개봉하면은 메모하면서 보는 사람 없을걸? 그렇죠. 그냥 뭐 2회차, 3회차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국내 방송한 것의 결과를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긴가민가 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세기말의 사랑이랑 레드룸스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세기말의 사랑은 뭐였지? 세기말의 사랑은 이제 그 횡령으로 잡혀간 자신의 짝사랑하던 남자의 아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나타나서 함께 살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영화 자체로서는 뭐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퀴어 여성 영화를 기대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잘못 짚은 선택이다. 그래, 뭐 스틸컷부터 약간 불안불안했고요. 그래요? 스틸컷이 불안해. 그리고 뭐 약간 그런 느낌 하려면 그냥 뭐 친절한 금자씨를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자의 얘기예요. 제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룸스는 이거는 뭐였냐면 그거예요. 그 어떤 연쇄살인범의 법정에 참관을 하는 여성이 다른 그 연쇄살인범의 팬을 자처하는 다른 방청객이랑 계속 만나면서 같이 뭐 집에도 같이 가고 막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봤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릴러물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여성 간의 로맨스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범죄 심리 스릴러. 그냥 그 두 여성이 계속 무서워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 둘 다 쎄한 여성들이에요. 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무섭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 무서운 거 아니면 둘 다 그냥 이상한 거야?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쎄해요. 그래서 이들의 진의가 뭘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보게 되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그럼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범죄자에 대한 그 세간의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흥미를 느꼈대요. 그 중에 보면 실제로 연쇄살인범을 옹호하는 어떤 팬층 같은 게 있대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또 이제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왜 범죄 다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뭐 이제 보는 정도야 이제 흥미에 그치는데 진짜 그걸 완전 분석하고 그것을 막 파헤쳐서 그 범죄 현장이나 이런 데를 다 찾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집착을 이 두 여성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서 둘 다 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지? 하고 이제 캐릭터들의 변화도 있는데 이 범죄자의 결말과 함께 아무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은 없었다. 뭐 여성 연대 이런 것도 아닙니까? 여성 연대는 적어도 이 두 여성의 연대는 아닙니다. 네. 끝.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예,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지은님도 고생하셨고. 네. 오랜만에 진짜 알찬 방송이었다. 아 그런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혼자 또 굉장히 떠든 방송이 되었네요. 아니요, 네. 굉장히 양질의 방송 콘텐츠였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되면은 뭐 OTT 서비스에만 올라올 수도 있고 아까 뭐 노기아나 이런 것처럼 정식 개봉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있어서 개봉하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네.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여러분, 보고 나서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됩니다. 나도 나의 말에 반박할 거예요. 그런 말을 했던데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즐거운 비프 후기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댓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35회 이게 우리 마지막 송출 방송이었어요. 추석 연휴 잡담 방송. 네, 여기에 고지식 박사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33분 48초부터 5초 뮤트되어 있는데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 일부러 절대 아니고 이거 네, 저의 편집 미스입니다. 네, 제가 최종본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부족했어가지고 네, 잘못 올라갔고 요 댓글을 보자마자 번개같이 깜짝같이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군요. 아마 33분 48초부터 5초가 뮤트되는 일 없이 스무스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식 박사님. 진짜 멋있다. 두 분 다 멋있다. 이거를 캐치하신 고지식 박사님도 굉장히 좋고 캐치한 것뿐만 아니라 얘기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일부러 한 걸까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혼자서 생각했을 건데 일부러 했을 리가 없잖아라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 일부러 이건 기갈인가 그럼? 조금 그런 것을 느꼈고 조금 그래서 한층 더 뜨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저도 편집을 하고 풀로 다 들어보지는 못한 채 왜냐면 이게 조금 편집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편집해서 이제 거의 그냥 그 편집하면서 들은 것을 최종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가지고 이런 확인이 조금 안 된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약간 이런 뭐 실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네버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완벽.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댓글 읽겠습니다. 류이신자오님의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송 알게 돼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포티파이로 들어서 성함을 음성으로만 들어서 처음에는 지은 점점 듣다 보니 지읒 시옷 받침이네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러고 단 한 번도 지하단을 의심한 적이 없는데 둘 다 틀렸네요. 이만지연님을 존경해서 지하단이라고 뭐 하는 줄 알았어. 약간 무장 테러 세력 같다. 지하단. 약간 그런 로켓단 이런 거. 근데 저희 닉네임이 조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네네네네네. 어렵죠. 그렇죠. 쥐읒이 밑에 지읒 받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의식해서 사실 뭐 뒤에 이게 그 붙일 때 쥐으시라고 안 하고 쥐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음을 그렇게 정확히 활용해서. 하려고 정확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오디오로만 전달되는 매체니까 지은 지읒으로 들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이 제대로 안 들리신 거는 절대 님을 비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제 닉네임이 이상한 탓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이반지아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알게 되셔가지고 듣게 되신 경우라면 굉장히 이 사고의 맥락이 논리적이긴 해요. 네. 합리적입니다. 지하단님. 이반지하단. 오케이. 네네. 그것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셔서. 네, 지하단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받침이 없는 쥐야다입니다. 네, 헷갈리실 수 있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오히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네네네. 다시금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이거 듣던 분들 중에서도 지하단 아니었어? 쥐야다랑 쥐으지였어?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듣고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스포티파이로 듣고 계신다는 점도 굉장히 반가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포티파이 올리면서도 여기서 누가 들을까? 스포티파이에 올리면 왜냐면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서비스를 국내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그래 좀 힙한 그 플랫폼이긴 한데 올리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올리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들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팟빵에까지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점이 굉장한 적극성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 네, 댓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세나라님이 마찬가지 추석 연휴 잡담 방송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 일터 좌표 찍어드립니다. 히읗. 아니 이러셔도 되는 건지.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시는 건지. 근데 여기 이렇게 댓글창 자체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읽을 뿐이라는 거. 그럼 무슨 이제 근무하시는데 저희의 이 언급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세나라님의 잘못이라는 점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GS 더샵 센텀스타점이어요. 붕어빵은 절찬리 판매 중이고 군고구마, 어묵, 물떡, 호빵 게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대에 따라 줄을 좀 서실 수 있습니다. 저 있을 때 오셔도 인사는 못 나눌 수 있지만 서비스 드릴게요. 히읗. 부산 7, 8년 살면서 레즈바는 최근에 겨우 한 군데 가본 아싸인데 시퀴즈에서 레즈바 투어라니 그거 참 좋네 융. 네. 근데 편의점이 서비스가 가능한 가게였나요? 그러네. 그냥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결제를 그냥 해주시는 거 아닌가? 대박이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근데? 그러신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저희가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알바를 떠올렸는데요. 그쵸. 네.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오히려 좋잖아. 광고인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GS 더샵 센텀스타점을 홍보를 해주게 됐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다. 네, 사장님이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사장님이시면 다음에 정식으로 광고 제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떡이 진짜로 계시다니. 물떡이 실제로 계시다니. 진짜 이게 정말 놀랍네요. 네. 다음에 한번 지우지랑 손잡고 찾아가겠습니다. 네. 서비스는 안 주셔도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우지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여기까지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둘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쪽이 지치면 같이 집에 가야 돼요. 지하단님 아직 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이제 방송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국제영화제 다녀와가지고 들떠서 너무 많은 얘기를 님을 붙잡고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요, 지하단님이 요새 러닝을 다시 시작하셔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좀 올라온 게 느껴지나요? 네, 뭔가 마음이 탄탄해진 게 느껴져요. 네네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얼굴 근육을 조금 더 써주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톤이 사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골지 키어찌였습니다. 안녕.